네, 반갑습니다.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전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의 발표들은 좀 매크로한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 전체를 좀 조망하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중심적으로 좀 다뤄졌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한 기초 지자체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재활과 회복 시스템 구축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9년도에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선도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어가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의 사회서비스 정책이라고 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그동안은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업들이 시작이 되었다면 시범사업보다는 더욱더 확고한 정책 의지를 담은 선도사업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저희가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범사업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또 어떤 또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되었죠.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1단계 2018년에서 2022년까지, 2단계는 2025년까지. 그래서 이 커뮤니티 케어의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도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함과 동시에 커뮤니티 케어의 제공을 보편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로드맵까지 아주 구체적인 정책 의지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사업의 모델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델에는 노인, 그리고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제 공통 제공 기반이라고 해가지고 읍면동에 케어 안내 창구를 설치하고 시군구마다 지역 케어 회의와 같은 공통 제공 기반들을 구축해서 이분들에 대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이런 그 선도 사업도 그동안은 거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있는 사업이 제시가 돼서 반갑기도 하고 과연 잘 될까 이런 이제 고민도 하게 되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면은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봄 문제가 보편화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회전문 현상, 사회적 입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정신의료기관의 전체 입원자 중에 약 40%가 장기 입원자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집으로 돌아와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이런 회전문 현상이 심각하다. 바로 이게 우리 정신보건 쪽에 바로 큰 이슈 아닙니까?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문제들인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족들이 겪는 돌봄 부담들이 너무 큰 거죠. 정신장애인분들 가족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여성 가족들의 이 부담들, 이런 걸로 인해서 간병 살인이나 간병 자살들이 벌어지는 이런 현실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제시가 될 때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 보건과 복지의 연계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 바로 정신보건 분야의 문제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정신장애인분들이 장애인복지법 15조에 의해서 그 바로 정책적인 실패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왜 도대체 이런 사업에 참여하느냐라고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시를 설득해서 참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입원과 회전문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하면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들이 바로 이것이었고,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것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 정신장애인분들에 대한 미안함이죠. 저도 20년 이상 정신보건 분야에서 일을 하고 화성시에서도 10년 이상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저희 센터의 정신장애인분들을 위한 공간이 그래도 꽤 큰 공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면서 정부의 자살 예방 사업도 굉장히 커졌고, 또 정신건강 증진 사업도 활발해졌고, 아동 청소년 사업도 활발해지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들이 대부분 방역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을 정도로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정신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 거죠. 인력이 뽑히면서 그 공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어요. 10년 동안 줄어들어가지고 이제는 한 5분 정도만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남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죄송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 들어가는 우리 회원들, 이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에 이용했던 그 주축 회원분들이 나이가 50, 60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회원분들한테 우리가 정말 지역의 회복과 재활을 위한 좋은 서비스를 과연 언제쯤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복지체계의 개편에서 또다시 정신보건 분야가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는 정신질환 쪽은 이쪽이 이런 어떤 변화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볼까 봐, 어떻게 보면 뭐 기우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소외됨에 대한 염려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회복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뭐 이 사업을 참여한다고 해서 저희 뭐 센터의 인력들의 월급이 올라가나요? 뭐 수당이 느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정신장애인분들과 가족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모토를 갖게 되었어요. 정신장애인과 함께 사는 도시 화성시. 바로 통합돌봄의 하모니를 할 줄 아는 도시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크게는 장기 입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기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분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내실 수 있는 지역 안착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큰 비전 목표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정신장애인과 함께 사는 도시라고 하는 이 모토를 저희가 처음 제시하고 진행을 하면서 저 이름만 갖고도 여러 사람한테 정신장애인과 함께 못 산다, 무슨 저런 비전을 두느냐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고위 공무원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심지어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런 비전조차 제시를 못할 정도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참 심각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이제 저희 시는 통합돌봄 추진단이 되었는데, 보건소가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는 곳은 전국에서 화성시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지역은 복지정책과나 노인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 보건소에서는 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라고. 되게 어려운 거죠. 보건소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보건행정과 안에 정신건강 팀을 좀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그 기초지자체랑 좀 다르게 보건소 정신건강 팀 안에 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들도 포함이 돼서 그 장기 입원한 정신질환자분들이 계시는 병원에 의료급여로 장기 입원되신 분들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인력들도 포함을 시킨, 조금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정신건강 팀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그 체계가 바로 읍면동이거든요. 읍면동에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둬가지고 맞춤형 복지팀 외에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둬서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가 그 읍면동에 오시게 되면 거기에서 기본적인 어세스를 통해 가지고 이 서비스를,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들이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저희 화성시는 28개 읍면동이 있었고, 이 통합돌봄 창구에 있는 복지 전담 공무원들에게 이 사업을 설득하기 위한 저희가 노력들도 계속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복지 공무원들을 찾아다녔어요. 센터 인력들과 함께 다니고, 또 권역별 그 읍면동과 함께 회의들을 하면서 정신질환자분들에게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렸습니다만, 사실 처음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을 더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보고 이 일을 더 하라고?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째려보시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2번이나 걸친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뭐 이탈리아의 선진 사례라든지 이런 그 지역에서의 어려운 사례들에 대한 접근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케어 회의를 구성을 했죠. 이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잘 아는 구조인데 통합 사례 회의를 지역 케어 회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축을 했는데 요건 조금 더 그 관에서의 개입이 큰 회의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지역 케어 회의가 운영이 되면서 지역에 정신질환 사례들이 생기게 되면 모두 다 이 구조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총 2019년도에는 이 통합돌봄 사업 시작하자마자 뭐 진주 사건도 막 벌어지고요. 뭐 이러면서 그 예산이 한 9월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충분한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9번 정도의 회의, 총 7명 정도의 사례를 다루기 시작했고요. 2020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회의들 실시하고 한 42분의 사례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지역 케어 회의가 많이 늘었죠. 그리고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참여 기관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역에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한 사례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 참여했던 기관들은 어떤 교육에 참여했던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들. 적어도 저희 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기관들은 우리 화성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함께 지역의 주체들이 조현병을 가지신 분, 또 조현병을 가지신 분의 가족을 위한 어떤 지원들에 함께 머리를 모아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사례 관리자들의 개별 상담 활동이 늘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이제 에미스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저희가 그대로 담은 거기 때문에 전혀 어떤 그 개입이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보시면은 거의 3배 이상의 개별 상담이 늘었고 또 아주 또 의미 있는 것은 자원 조정이 역시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지역의 자원 조정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의 어떤 그 풍부함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저희 보건복지 통합체계 구축 모형을 위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모형인데요. 왼쪽부터 보시면 이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그리고 장기 입원 중증 정신질환자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것이고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제 지역 케어 회의와 통합돌봄 창구 그리고 이제 저희 화성시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결국에는 지역 케어회의나 통합돌봄 창구에서 오는 의뢰되는 분들에 대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집중 사례 관리를 가능할 수 있도록 그동안 1대 70명 정도 사례 관리를 했다면 지금은 1대 30명 이하로 사례 관리를 시작을 했고요. 센터 안에 주거 지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거나 또 노모와 사는 그런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분들에 대한 주거를 지원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접근성이 높은 주간재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동료 지원과 그리고 자립체험주택과 자립지원주택과 같은 주거 서비스도 함께 운영을 하면서 경기도의 전환시설이나 또 화성시에 있는 입소시설, 사랑밭, 공동생활과 그리고 또 그 주간재활 시설들, 희망샘, 열린마을 이런 곳들과 긴밀하게 그 인터랙션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의 모형은 정신재활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인구 중에 약 한 0.22% 정도 정신병적 장애가 출현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이분들 중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되는 정신장애인 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좀 정책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경과를 보시면 대부분의 사업들은 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만 의료기관 퇴원 지원 사업, 바로 병원을 찾아가는 사업은 아직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때문이죠. 바로 병원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급여로 장기 입원자가 한 200여 명 되시는 분들을 파악은 하고 있지만 이분들을 찾아서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업만 중단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저희 정신장애인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주간재활 프로그램이 이제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 화성시에는 동탄 지역에 희망샘이 있었고
그 반대편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 이틀짜리 재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었다면 저희가 그 통합돌봄 사업을 하게 되면서 총 4개 지역의 주간재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저런 공간들을 확보하게 됐고 2개 지역, 봉담하고 향남은 클럽하우스 형태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클럽하우스 형태로 재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고, 마도라고 하는 지역은 워낙 농촌과 어촌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 한 3, 4일 정도 되는 그 주간재활 프로그램이나 겨울이나 봄과 같은 농한기 때 집중적으로 데이케어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 대면 프로그램이 어려울 때는 그 랜선 행복한 집콕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랜선 주간재활도 운영을 할 정도로 열심히 운영을 했었고요. 또 동료 지원가, 많은 그 기관에서 잘 알고 있는 동료 지원가들도 양성이 되어서 저희 센터는 작년 연말부터 동료 지원가 직원이 클럽하우스에서 함께 근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지원팀에서 체험주택 3개 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주택이 8개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은 주거가 정말 약보다 낫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을 만큼 회원분들의 삶이 정말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거를 통해서 혼자 독립적인 생활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 체험주택 3호가 바로 위기쉼터의 기능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위기쉼터의 기능을 저희가 처음 부여하고 시작을 하면서 걱정이 됐던 것은 이용할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한 4분 정도가 이용을 하셨어요. 이 중에는 신체 질환, 특히나 임신을 하면서 그 정신과 약을 끊고 증상으로 힘들어하셨던 분도 계시기도 했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지를 이탈해가지고 잠깐 문제가 됐던 분도 저희가 그곳에 보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의 어떤 이 사각지대에서 이런 위기쉼터가 활약을 할 수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돼야 되는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위기쉼터의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자립지원주택의 모습입니다. 우리 경기광역센터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경기도 LH공사를 통해서 주택이 확보가 되었고, 월 주거비용의 한 70%를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거 환경도 굉장히 좋고, 또 사례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이 환경들에 대한 도움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립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수리도 해드리고요. 그래서 지역의 지역 자활센터랑 연계해서 집수리 사업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가사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의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원들과 함께, 시민들이에요. 이분들하고 함께 가정 방문을 해서 설거지도 좀 도와드리고, 또 밑반찬도 함께 만들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는 이런 가사지원 사업들, 이런 사업은 장애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정신장애인 분들 중에는 장애인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에서 소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제공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지원, 그리고 저희도 가족 동료 지원가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위기 대응 서비스가 저희가 201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위기 대응 서비스가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정신장애인 분들이 정신건강복지 서비스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게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12월부터 6월부터 12월까지 한 130건 이상의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더 늘어나죠. 2020년도도 거의 2019년도에 한 80% 정도의 출동 횟수가 있었는데, 2021년도가 되니까 더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역에서 있었던 이런 위기 사례들이 충분히 발현되고 나니까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나 119의 대응들도 조금 더 안정이 되면서 지역의 정신질환자분들이 적어도 먼 곳으로 입원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입원되고, 또 저희에게 의뢰가 돼서 지역에서 사례관리도 받고, 또 정신재활시설로 가게 되는 이런 순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례관리자들이 적극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ISP가 가능해졌다. 읍면동하고도 긴밀해졌고요.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고 제공하게 되면서 회원분들과 가족분들이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례관리자들이 으쓱으쓱해지고요. 한편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부담도 커지고, 저도 지난 한 2년 동안 급격한 노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론 이제 정신장애인분들의 삶이 나아진다면 저희들이 노화가 되는 것은 충분히 겪어내야 되는 거지만 또 직원들의 어려움들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그동안 얼마나 정신장애인분들을 위한 예산의 총량이 적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019년, 20년 되면서 이 총량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그동안 1인당 한 6번 정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거의 2배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한 명에게 서비스도 한 3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서비스의 종류가. 이러면서 사례 관리의 풍부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정신질환자 장기 입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방안들이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의 어떤 큰 도출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은 성공했지만 절반은 성공은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 정신질환자 총인원 대비 서비스를 추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위기 개입 팀과 같은 이런 그 운영들도 역시 지역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주거 서비스 제공이 갖고 있는 큰 힘들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저희 정신재활 서비스에 이렇게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이 굉장히 설레어하세요. 아침마다 나오시는 거에 대해 설레어하시고 많은 정신재활 시설들을 운영하시는 시설장님들은 이 기분을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위축되었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재활 프로그램이 정신재활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좀 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점도 많죠. 고질적인 보건복지 협력의 한계는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보건소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큰 호응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보건소 주도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보건소가 힘을 키우지 않으면 보건소가 커지지 않으면 정신장애인의 복지와 행복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의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큰 정책을 추진하는데 여전히 노인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정신장애인과 같은 정책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강력한 의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 안일함과 탁상기획이라고 저는 그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단점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에 어떤 모형을 내오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앞으로 이러한 숙제들은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결국은 정신건강복지 전달체계의 강화가 통합돌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읍면동 체계만으로는 정신장애인 통합돌봄 불가능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하고 또 정신재활시설 없는 곳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정신장애인한테 주거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적인 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그 정책적 실패들을 빨리 채워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 입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접근 모형들을 건강보험 쪽과 함께 만들어서 이 정신재활 인프라 확보를 위한 예산도 좀 채우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술은 새 부대라고요. 그동안은 전문가 중심의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됐다면 이제는 당사자와 가족 중심의 정신건강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저희가 되게 안타까운 게 이제 나이 들어가는 정신장애인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20, 30대 젊은 정신장애인분들이 오시는데 저희 서비스가 낡은 서비스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정책은 준비하고 있는가. 새로운 서비스 전달 체계가 빨리 만들어져야지 또다시 우리가 정책적으로 실패했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런 서비스들을 좀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희 화성시에서 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내용들 저희 경험 이런 거 중심으로 경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